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 낙찰 받고 나서 잔금까지 다 완납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점유자하고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점유자 명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명도에 관해서 또 빈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대해 항고할 경우에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지. 자, 아파트를 낙찰받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낙찰자가 대항력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대항력이 있지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대항력이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이 송달이 됐고요. 오늘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 법원에 사건 기록을 열람해 보니까 임차인이, 요 인도명령을 받은 임차인이죠. 요 임차인이 인도명령 결정에 대해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인도명령도 결정, 법원이 하는 결정 중에 하나고요. 결정은 뭐 즉시 항고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좀 피해를 봤다, 부당한 결정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항고 기간 내에, 즉시 항고 기간 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식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로 인해 정식 소송 재판 절차가 개시되면 그만큼 강제 집행이 늦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네,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내용이죠. 점유자가 인도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 항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예,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판례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 집행의 일시정지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항고장을 제출을 하면 그 항고에 의해서 정식 소송이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별도의 그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판례의 경우는 별도의 집행정지 효력이 집행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고요. 일단은 인도명령 사건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항고 사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럼 항고장에 취지가 들어갔겠죠. 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거는 인도명령 결정을 내주면 안 되는 사안이었는데 인도명령 결정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을 취소해 주세요. 그죠? 기각시켜 주세요라는 항고장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판사님이 그걸 보고요. 이거 좀 일리가 있네. 내가 요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요 부분을 간과했네. 인정이 되면 판사님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 처분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청한 점유자겠죠. 항고를 신청한 사람이 요거 좀 따져볼 문제가 있으니까 인도명령 결정 난 거를 조금 유보해 주세요. 집행정지를 결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신청서의 취지를 보고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당연히 강제 집행 못합니다. 그러나 소송, 항고가 들어왔다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처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사건이겠죠. 자, 뭐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의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다. 뭐 쭉 중간에 설명이 있고요. 근데 이미 항고가 시작되면은 본안 소송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송 중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집행관 사무소에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해서 집행관들이 노무 인력을 데리고 나서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낙찰자인 나한테 명도 선언을 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뭐 누구누구 채권자 누구누구를 위해서 뭐 점유권을 누구한테 이전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거든요. 형식적인 선언을. 그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럼 점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어요. 소송은 아직 계속 중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강제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 신청이나 즉시 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됐죠. 그죠? 집행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신청이 들어갔는데 이미 집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집행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점유자 승의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해보자, 더 따져보자라는 건데 이미 집행이 완료된 거에 대해서 계속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고에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게 된다. 결국엔 기각된다라는 거예요. 항고 사건이.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어떤 집행에 관한 판례지만
이와 같은 법리는 이 법리는 지금 설명드린 법리요. 법리는 부동산 인도 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요, 실제로 인도 명령 사건에서 인도 명령 결정을 받아서 강제 집행 신청을 했는데 그 당한 사람이죠. 점유자 입장에서 내가 항고를 했는데도 강제 집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점유를 회복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서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집행 자체에 불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집행이 끝난 이상 더 이상 판단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판시한 내용입니다. 많이 있어요. 그 점유자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집행 좀 시간을 끌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항고들 많이 집어넣곤 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전혀 실익이 없는 행위입니다. 자, 미등기 제시외 건물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가능한지 양평군의 전원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두 필지 토지와 주택 한 채 그리고 제시외 주택 한 채입니다. 제시외 주택, 제시외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자, 낙찰 후 점유자와 명도에 관하여 협의해 보았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여 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 이사 비용 뭐 몇 천만 원을 내라. 실제로 이런 임차인들이 많이 있어요. 낙찰자가 무슨 죄라고, 그죠? 낙찰자한테. 근데 그분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너 싸게 샀잖아, 이 부동산. 너 싸게 샀으니까 그 이익 많이 봤으니까 나 이사 비용 좀 많이 내놔. 이런 논리인데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좀 어떤 수긍을 얻기가 힘든 주장이긴 하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도 명령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시외 주택이 걱정입니다. 등기부가 없는 건물에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시외 개념이라는 개념, 그죠? 제시외라는 개념 하나하고 그다음에 가처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한 개념, 이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야, 실제로 봤을 때 이 제시외라는 용어하고 입찰외라는 용어를 구별 없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볼게요. 제시외라는 건 어떤 걸 제시외라고 하냐면요. 자, 처음에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유자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토지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것이고요. 주택에도 저당권을 설정을 하겠죠. 이 둘 중에 하나만 설정하고 나중에 원리금 상환이 안 돼서 그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매각이 될 거고요. 이러면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그만큼 훼손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당연히 토지와 건물 두 채에 대해서 다 저당권을 공동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요. 땅이 좀 넓어요. 넓은데 이 뭐 전원주택 환경이 좋은 데 있다 보니까 지인들이 자주 놀러 옵니다. 여름에 뭐 펜션 안 가고 여기로 놀러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안방을 내주자니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원룸을 하나 졌습니다. 별채를 하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 오면 거기 가서 알아서 놀다들 가세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일단 건축법상의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기둥 또는 주벽이 있고 지붕이 덮여져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별도의 부동산이고요. 이 주택가는 별도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리고 저당권은 처음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A가 여기다 별채 하나 놓고 은행에다가 서류를 떼주면서 저 별채 하나 줬으니까 이것도 저당권으로 잡아주세요라고 요구할까요? 안 하겠죠.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추가로 공동저당을, 요 저당권을 여기다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됐다. 원리금을 상환을 하지 못해서 은행이 요 저당권을 실행을 했다. 그럼 경매가 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거는 별채에 미치나요? 미치지 않죠. 그죠? 미치지 않죠. 그래서 요 제시외라는 게 매각 부동산 상에 담보로 제시되지 않은 다른 물건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게 제시외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제시외 물건인데 이 제시외 물건은 당연히 경매의 매각 대상 부동산에서 빠지는 거냐 아니면 당연히 포함되는 거냐 이거는 또 변론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매각 대상에 포함시켰다라고 한다면 제시외이지만 매각에 포함되는 거고요.
야, 이거는 별도의 재산 가치가 있다.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요 부동산은 별도로 매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시 외이면서 입찰 외, 매각 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 외, 입찰 외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낙찰 받게 되면은 요거는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만 토지는 내 것이 됐으니까 법정지상권의 문제를 또 따져야 되겠죠. 이걸 싸워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이 별채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질문에서는 요 제시의 물건이 있다고 했고요. 입찰에는 아니었나 봐요. 왜냐하면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제시의 물건이지만 입찰에는 아니었고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인도명령 결정까지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가처분이라는 개념부터 볼게요. 가처분. 가처분은 보전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확정될 소송의 실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현상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곱씹어 보면 꽤 쉬워요. 부동산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거, 그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권리분등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순위를 보존하는 거, 경고적 효력과 순위 보존의 효력밖에 없는 게 이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 뭐 이런 거는 주택이 하나 있는데 A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근데 B가 등기상으로는 A로 돼 있지만 사실상 이 주택은 내 겁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소송을 해서 뺏는 수밖에 없죠. A가 임의로 넘겨주지 않는 이상. 근데 소송을 해가지고 이 소송 기간이 1년이 걸렸다. 그동안 A가 이 주택을 팔아버리면 소송에서 이익을 승소를 하고도 이익이 전혀 없죠. 그 판결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해서 싸울래니까 그래서 승소 확정 판결 받아서 내 앞으로 끌어올라니까 딱 기다려 이거죠. 그죠? 부동산의 현상을 동결시켜 놓은 겁니다. 여기서 동결시키는 현상은 뭐예요? 소유권. A로 있는 소유권. 이거를 동결시켜 놓는 절차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처분이에요. 근데 이 가처분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명도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죠. 그죠? 주택이 있고요. A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A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낙찰자 B가 나가 그럽니다. 근데 안 나가 그래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인도명령 신청에 의한 그 결정에 의한 강제 집행밖에 없어요. 근데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거는 역시 약식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짧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송달도 가야 되고 송달이 확정된 다음에는 강제집행 신청도 해야 되고요. 강제집행 신청하면 그 다음날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또 계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 잡아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2개월, 3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다 합치면은 그동안 A가 이 점유권을 C한테 이제 소유권자는 아니니까 소유권은 못 넘기고요. 소유권은 이미 잔금 납부해서 나한테 넘어왔죠. 점유권을 C한테 넘겨버리면 A를 상대로 받은 인도명령 결정물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를 상대로 인도명령해서 강제집행하려니까 딱 기다려 이거거든요. 부동산의 현상을 바꾸지 마. 동결시켜 놓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동결시키는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A가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A가 점유하고 있는 이 현상을 동결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점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킬 우려가 크게 없다라고 한다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길 것 같아요. 이 사람 뭐 말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나를 좀 골탕 먹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두 필지의 토지라고 그랬어요. 한 필지, 두 필지가 있고요. 주택이 있고요. 별채가 하나 있는데 요거까지는 등기가 다 되어 있어서 근저당의 효력 범위 안에 있었고요. 요거는 제시외라고 했습니다. 제시외고요. 미등기였어요. 제시의 미등기 건물이었는데 요 미등기에 등기가 없으니까 이 가처분 집행이 가능하냐 이 질문인데요. 아까 처음에 앞서 사례로 들었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가처분은요. 소유권 이전은 뭘로 공시해요? 등기로 공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처분도 역시 등기로 집행을 합니다. 근데 점유권이라는 건 A가 점유하고 있다는 거는 등기로 공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 점유에 관한 가처분은 등기에 하는 게 아니고요. 집행관이
그 결정문, 가처분 결정문을 들고 가서요. A한테 자, 이렇게 가처분 결정문이 나왔으니까 딱 기다리세요. 다른 사람한테 점유권 이전하시면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교부하는 형식으로 집행이 됩니다. 또 갔더니 A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내부나 아니면 문틈에다가 집행문을 끼워서 A가 그 집행문을 보고 아, 내가 점유를 제3자한테 이전했을 때는 법률적으로 크게 조금 제재를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두고 오는 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집행이거든요. 집행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일단 낙찰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다. 그래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도명령 신청도 등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매 신청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경매 신청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게 되잖아요. 그래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청구하고 있는 내용이 등기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냐 아니냐, 요거를 기준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를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청구하는 거는 점유권에 대한 청구거든요. 점유권을 나한테 넘겨달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처분도 당연히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제시외라는 용어와 입찰외라는 용어, 이거 좀 구분하세요. 많은 분들이 제시외 써 있으면 아, 이거는 매각 대상에서 빠졌나 보다. 야, 이거 없이는 이 부동산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시외의 개념과 입찰외의 개념 이번 시간에 명확히 구별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에 대한 개념도 좀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그중에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그 집행 방법이 등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도 역시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